한 시골집 마당에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라도 열린 걸까요? 아닙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마을에 살던 안태수라는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윽고 한 남자가 까만색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이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이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아우, 시장님 오셨슈? 아니, 도지사 선거 준비는 잘 돼가는 거예요? 남자는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도지사 선거 좀 잘 되게 많이들 도와달라고 당부를 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추인회. 이 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해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돈벌이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해 동네에서 신임이 두텁게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추 시장은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막걸리 한 잔을 하는데요. 아우, 이거 맛이 왜 이래? 술맛이 달지 않고 오늘따라 쓰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그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더니 얼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갑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옆엔 한 중년 여성이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고 초점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안태수의 아내 화자라는 여인이었고 그녀는 급성 치매를 앓고 있어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듯한 한 젊은 청년 정수가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죽은 안태수와 이 중년 여인 화자의 아들이었고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례식을 지켜야 할 두 사람 다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 안태수와 화자 사이에는 맏딸도 있습니다. 정수에게는 누나가 되겠죠. 그녀의 이름은 안정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인은 아버지 안태수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인은 서울에 있는 큰 로펌에서 에이스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업무 회의를 하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곳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대천시 초평면 한 농가의 장례식장에서 고농축 살충제가 든 막걸리를 마셔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유력한 충남도지사 후보인 추인회 대천시장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채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채모 씨가 바로 채화자, 정인의 엄마였습니다. 네, 정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고 단체로 쓰러졌다는 것도, 게다가 그렇게 만든 유력한 범인이 자기 엄마라는 것도 방금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 정인은 어린 시절 집을 나와서 혼자 서울로 떠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던 정인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너는 나 죽기 전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기 일쑤였어요. 몰래 대학 입학 준비를 하던 정인의 뺨을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엄마 화자 역시 정신지체가 있는 남동생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당장은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딸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짐을 싸들고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자신의 좋은 머리와 악바리 같은 근성 하나로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처럼 성공한 변호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TV 뉴스에서 엄마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됐던 거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간 정인. 나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묻는데 한참 만에 만난 엄마는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정인을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셔요? 하고 더듬더듬 물어요. 정인은 아픈 마음을 감추고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 변호사인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엄마인 화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또 되물어요. 장례식이요? 누가 죽었슈? 엄마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구치소에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치매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인은 마음이 답답해요. 엄마를 만난 후에 정인은 이번엔 사건 현장, 즉 자신이 옛날에 살던 집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가출한 뒤에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거였어요. 집에는 장례식을 치르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경찰들이 여럿 와서 조사 중이었습니다.
출입을 막는 경찰들에게 정희는 자기는 변호사다, 그리고 직계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집 이곳저곳을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부엌 뒤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술병과 농약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정말 엄마 화자가 이 모든 짓을 벌인 걸까? 정인의 엄마 화자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정인은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보는데요. 화자의 옷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사고 현장에서는 최근 개봉된 농약병과 막걸리와 농약이 섞인 주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 마을 사람은 증인으로 나와서 화자와 그녀의 아들 정수가 막걸리에다 농약을 따르는 걸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검사는 따박따박 논리를 펼치는데 화자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막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며 화자를 잘 변호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게 굴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며 속이 터지는 정인. 그렇게 1차 공판이 끝나버리고 정인은 엄마 화자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머리가 크고 어리버리한 중년의 남자 변호사. 그는 스타 변호사인 정인을 알아보고는 능글맞게 인사를 해요. 아우, 변호사님 TV에서 많이 뵈슈.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정인은 인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바로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저기요 변호사님,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정황적 증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초동수사가 엉망인데 그거에 대한 반론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피의자는 전과도 없고 증거인멸, 도주 위험도 없는데 구속 집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게 인사를 하려다가 완전히 면전에서 정인의 날선 공격만 받자 기분이 확 상한 이 어리버리 변호사는 그럼 지는 이 시간부로 이 사건에서 손 떼요 하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러려던 생각은 없었는데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오래도록 연을 끊고 살던 엄마의 변호를 맡게 돼요. 그렇게 사건을 맡아 조사를 시작한 정희는 옛날에 살던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누군가 몰래 담을 넘어서 훅 들어왔다가 다시 후다닥 나가는 걸 목격합니다. 정인이 얼른 쫓아갔는데 그 침입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아무도 없는 이 집에 들락거리고 있었을까요? 정희는 그때부터 1차 공판 때 마을 주민이 증인석에 나와서 했던 목격자 진술도 왠지 거짓인 것 같고 방금 본 침입자도 그렇고 분명 엄마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감합니다. 정희는 그 어떤 사건 때보다 열심히 직접 발로 뛰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린 2차 공판. 이번엔 어리버리한 변호사가 아니라 대형 로펌에서 잘 나가는 스타 변호사 정인이 직접 친엄마인 화자를 변호하고 나섭니다. 그녀는 우선 한 CCTV 녹화 자료를 법정에서 재생시키는데요. 형사들이 조사실에서 서류를 책상에 막 이렇게 팍팍 내리치며 화를 내면서 화자를 윽박질러가며 신문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희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농약이 원래 놓여 있었던 자국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경찰이 편의대로 술병이랑 농약병을 막 이렇게 섞어서 같이 모아둔 거였어요. 누가 봐도 정말 방금 술에다가 농약을 탄 것만 같은 그렇게 연출된 사진이었죠. 이렇게 검찰 측 증거도 반박하고 이제는 증인의 증언까지 반박해내는 정인. 아까 1차 공판 때 화자와 그녀의 아들이 술병에 농약을 타는 걸 봤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을 사람의 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점을 날카롭게 캐치해 허위 증언이 의심된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정인이 변호를 맡게 되면서 확실히 1차 공판 때랑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검사도 발끈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정인은 씩 웃으면서 그렇다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하며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법정 모니터에 띄웁니다. 3명의 남자가 식당에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정인이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사진 속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3사람은 이 사건의 검사, 형사, 그리고 증인으로 나선 목격자입니다. 형사와 증인은 초중고 동창이면서 현재 이 농약 막걸리 사건 피해자의 자식들이고요. 이러고도 표적 수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검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어서 정인은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즉 엄마 화자의 치매 치료가 시급하다고 재판관을 설득해요. 모든 걸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결국 엄마 화자의 구속 집행 정지가 결정됩니다.
화자는 더 이상 구치소에 있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추 시장. 그 역시 장례식에 갔다가 농약 탄 막걸리를 조금 먹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는 지금 누가 봐도 최 화자가 범인 아니냐고, 그 여자 절대 구치소에서 못 나오게 하라고 막 버럭버럭 아랫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의 앞에는 이 사건의 검사와 형사 그리고 증인 다 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차 공판 때 화자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서 정인한테 쪽팔림을 당했던 그 어리버리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일부러 화자의 변호를 맡아서 엉망으로 일을 한 것 같죠. 지금 정말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직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뭔가 마을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자 하나를 범인으로 몰아갔을 가능성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정의는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대체 이 사건 뒤엔 어떤 더 큰 비밀이 있는지를 파헤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급성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화자가 병원에서 무단으로 탈출을 해버리고 추 시장의 명령을 받은 검사 측의 주장으로 결국 화자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돼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정희는 마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쭉 좋아하다가 지금은 경찰이 된 동창생 왕용이라는 남자와 조우하게 됩니다. 왕용은 정인에게 서로 가서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석 달 전쯤에 기록된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석 달 전쯤인가? 네 엄니가 비를 흠뻑 맞고 찾아오셨어. 내 남편은 살인자요. 추 시장이랑 그 새끼들도 한패요. 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집에도 영 안 가시고. 당시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 왕용은 기억을 해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는 정인. 그녀는 왕용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동네에 카지노가 곧 들어선다는 소식도 알게 돼요. 뭔가 낌새를 차린 정인은 예전 1차 공판 때 엄마 화자의 변호를 맡았던 그 어리버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저희 엄마 변호 정확히 누가 부탁해서 맡게 되신 거예요? 혹시 지금 짓고 있는 카지노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리버리 변호사는 누가 부탁했는지 기억 안 나고 카지노 얘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딱 잡아떼는데요. 정희는 싱긋 웃으며 그러세요? 뭐 그럼 알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는 쿨하게 나갑니다. 어리버리 변호사는 그녀가 나가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로 추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고를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변호를 왜 맡았냐고 누가 소개시켜준 거냐고 묻더니 대뜸 카지노하고 연관 짓는데 좀 놀랐어요. 아니 뭐 그냥 확인 차원이겠지요. 그때 정인이 다시 불쑥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는 어리버리 변호사. 하지만 정인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놓고 가서요 하고는 소파 틈에 끼워져 있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녹음 버튼을 딱 끄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어리버리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둔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사건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옛날 집으로 갑니다. 며칠 전 침입자도 목격을 했었고 뭔가 찜찜했거든요. 무서울 법도 한데 그녀는 전기도 끊어진 캄캄한 집안을 휴대폰 후레쉬로 비추면서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다 말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죽어서도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아버지. 정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정희라고는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통장이나 몇 가지 서류 등을 카메라로 찍어두고 있는데 집 어딘가에서 달그닥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정희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 합니다. 들고 있던 후레쉬로 집 바닥을 비춰보니까 흙이 묻은 발자국도 찍혀 있었어요. 그때 웬 남자 하나가 정인을 팍 밀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 남자는 정인보다 먼저 와 있었고 정인이 들어오는 기척을 듣고는 벽 뒤에 숨어 있었던 듯해요. 정인은 침입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 결국 정희는 그 침입자가 휘두른 주먹에 퍽 맞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지만 그래도 남자가 흘리고 간 라이터를 하나 주워둡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지문을 감식하고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인.
하지만 재판 때 정인에게 표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을 당했던 경찰은 자기는 이제 이 사건에서 잘렸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정인의 요구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결국 정인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기 친구 왕용에게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인을 짝사랑하던 그 동창 기억하시죠? 그는 적극적으로 정인을 도와서 현장에서 놈의 족적을 찾아냅니다. 왕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침입자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요. 한편 농약 막걸리를 마시고 입원했던 피해자들 중에 사망자가 또 생깁니다. 아까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남자의 아버지였어요. 정인은 그의 장례식에 갑니다. 상주로 서 있는 증인에게 이렇게 목례를 하고 그의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 정인. 그녀가 절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증인은 정인을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이렇게 정인이 절을 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서 앉아있는 그녀의 남동생 정수에게 추시장의 심부름꾼 하나가 접근해서는 말을 겁니다. 와, 이거 휴대폰 되게 좋다. 나 이거 구경 좀 해도 돼요? 그러자 이 정신지체가 있는 정인의 남동생 정수는 배시시 웃으면서 흔쾌히 그 휴대폰 비밀 패턴을 풀어줍니다. 추시장의 심부름꾼은 얼른 그 정수의 휴대폰에 USB 하나를 탁 꽂고는 뭔가 작업을 해둬요. 그때 정인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누구시냐고 묻는데 추시장의 심부름꾼은 자신을 이번 사건을 맡게 된 홍성지청의 부장검사다라고 소개합니다. 정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변호를 막 잘 해내니까 상대 측에서도 검사를 교체한 거였죠.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검찰 측에서 화자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그 부장검사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는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의 카드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장소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3일 전까지의 사용 내역입니다. 화자가 여기저기서 막걸리를 구입했던 내역이 법정 내 대형 화면에 떠요. 정인이 바로 반박합니다.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셨습니다. 아마 남편 대신 사다 준 걸 겁니다. 검사가 다시 이에 맞서 논리를 펼치는데 그는 화자의 남편인 안태수가 금광 사업을 잘못 벌였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남편을 왕따시키고 미워했던 마을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화자가 남편 장례식 3일 전부터 이렇게 막걸리를 사모으며 이 모든 걸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해요. 정인은 지금 피고인의 상태를 보시라고 반박을 합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자 검사도 지지 않고 이번엔 또 다른 사진들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배에 막 복수가 가득 차고 얼굴빛이 누렇게 뜬 화자의 남편, 즉 정인의 아버지 안태수가 방 안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인은 즉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입니다 라고 반박하는데 검사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다면서 별안간 정신지체가 있는 이 정인의 남동생 정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마도 정수의 휴대폰에 아까 그 USB를 꽂고 이 사진들을 넣어놓은 것 같죠? 자폐성 장애인을 증인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또 설전이 펼쳐집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정인의 남동생 정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 공판을 앞두고 정인은 남동생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코칭을 하는데 정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근데 정수 아픈 거 누나 때문이야? 아빠가 그랬어. 누나가 정수 병신 만들었대. 정인은 멈칫합니다. 과거 어린 시절 정인은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자기도 너무 어린데 더 어린 갓난쟁이인 동생 정수를 등에 업고 작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 고사리 손으로 막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등에 업고 있었던 정수가 바닥으로 먼저 떨어지면서 머리를 좀 다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수에게는 원래 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정인이 하나뿐인 장남을 못쓰게 만들어 놨다며 그녀를 마구 때리고 원망했어요. 그걸 옆에서 말리던 엄마한테까지 막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은 그런 거 아니라고 동생에게 차분히 설명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재판 준비를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정수야, 증인석에 서면 꼭 누나를 보고 있어. 누나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저으면 모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끄덕이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돼.
알았지? 정수는 눈을 반짝이며 알겠다고 대답해요. 드디어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정수를 무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본인 말고는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은 사람이 없나요? 정수는 누나 정인을 쓱 바라보는데 정인이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습니다. 정수는 그 즉시 몰라, 정수 몰라요 라고 하며 울먹이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검사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냥 네 라고 해버리는데 이 상황을 보다 못한 화자가 결국 지가 그랬슈, 지가 다 잘못했슈,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와중에 또 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한 안정수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정수를 체포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엄마는 구치소에 있고 남동생도 별안간 긴급 체포된 상황. 게다가 두 사람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하고 겁을 먹고 있을 게 뻔했어요. 정희는 이제 악에 받쳐서 반 미친 사람처럼 사건을 더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확신이 든 정희는 추 시장이 추진하던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한번 찾아봅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뜨는 정인. 그 사진 속에는 추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검사, 형사, 증인들, 그리고 지난번 1차 공판 때 일부러 어리버리하게 변호했던 그 변호사 등등 모든 관련 인물들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결국 추 시장 무리가 뭔가 구린 짓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엄마를 만나보러 가려고 책상에서 일어서는데요. 그런데 정인보다 먼저 그 부장검사가 와서 화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 정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지가 한 거라니까요. 검사는 화자의 말을 듣고 사악하게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그 자백 변하지만 않는다면 아드님은 무사할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화자는 아들이 무사할 거라는 말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검사에게 아유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연신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화자는 딸 정인 앞에서도 지가 그랬쇼. 다 지가 그런 거요. 라는 말만 반복해요. 가슴이 답답한 정인.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는 건지도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또 밤새 자료 조사를 하다가 책상에서 잠든 정인은 왕용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정인아, 범인 잡혔어. 그 침입자. 얼른 서로 한번 가봐. 지난번 옛날 집 조사할 때 정인과 맞닥뜨렸던 그 침입자가 붙잡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서로 가봤더니 또 검사가 와 있습니다. 이건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니까 이제부터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그 침입자를 홀랑 데려가 버려요. 또 뭔가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조물조물 할 것 같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침입자는 얼마 후 바로 그냥 풀려납니다. 어떤 봉고차가 그놈을 실어다가 버스 터미널에 내려줘요. 정인을 좋아하는 이 초등학교 동창, 지금은 경찰이 된 왕용이 침입자를 미행해보기로 하고 정인은 그 봉고차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봉고차 뒤를 밟으며 운전하는 정인. 이윽고 그 차는 어느 한적한 곳에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첫 공판 때 증인석에 섰던 그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서 정인이 와서 절을 할 때 죽일 듯이 노려봤던 그 사람이죠. 그가 차에서 내린 걸 확인한 정인은 봉고차에 몰래 숨어들어 그 서류 뭉치들 중에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좀 훔쳐서 챙겨와요. 그리고는 다시 또 옛날 집으로 가는 정인. 아무래도 사건 현장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가보는 거였어요. 이번엔 벽에 걸려 있었던 액자 뒤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발견하는데요. 집으로 가져와서 그 사진 조각들을 일일이 다 맞춰서 붙여보니까 엄마 화자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엄마의 젊은 시절 얼굴이 맞는데 신랑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신랑 신부 이름을 한번 보니까 신부 이름은 최화자, 엄마 이름이 맞고 신랑 이름은 임춘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정인이와 정수는 분명히 안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정인은 임춘우가 누군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옛날에 이 동네 남자들이 젊은 시절 일하던 채석장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춘우라는 사람은 그 채석장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임춘우는 화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죠.
아까 정인이 발견했던 사진이 바로 그 임춘우와 화자의 결혼식 사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인의 아버지, 아니 친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안태수와 추시장 무리의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임춘우를 강에 빠뜨려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채석장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일은 자기들이 뼈 빠지게 몇 년을 해왔는데 채석장 사장이 그걸 홀딱 자기 아들인 임춘우한테 물려주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주도한 안태수가 채석장의 소장이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남편을 여인 채 힘들어하는 화자한테 접근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아 쭉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찌 보면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와 재혼을 해서 살아온 거죠.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정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왕용이에게 다 말해줍니다. 지금 왕용이는 거의 그녀만의 탐정이 돼서 이 추시장 무리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는 걸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아까 정인이가 봉고차를 쫓는 사이에 왕용은 침입자를 쫓아갔었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추시장 쪽 무리가 그 침입자한테 정인이의 옛날 집에 가서 뭐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던 거였어요. 가져오라던 물건이 뭐였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왕용이가 그 침입자를 살살 구슬러 하나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였는데 땅에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 구역마다 사람들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바로 추시장 무리 사람들의 이름. 무슨 짬짬이를 한 건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건을 파고드는 사이 정인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조폭 무리가 갑자기 와서는 정인이를 위협하면서 막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정인의 차를 트럭으로 받아버리려는 수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 모든 걸 아마 추 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인은 그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마음 같아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싶지만 정인은 점잖은 태도로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 어릴 적 한 동네에 살던 아빠 친구니까 시장님 뭐 이런 호칭보다는 그냥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정인. 추 시장은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합니다. 뭐 죽다 살아났는디 좋을 게 있겠어? 뭐 시정일이 밀려서 그게 걱정이지. 정인은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카지노에 도지사 출마에 한창 바쁘실 텐데. 추 시장은 이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뭔 카지노?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되묻는데요. 예전에 그 땅이 그린벨트 아니었나? 정인이 이렇게 슬쩍 말을 흘리면서 다시 화제를 바꿔 아저씨 증인 좀 서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정인과 그녀의 엄마를 위해서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인석에 나와서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좀 해달라는 건데도 추 시장은 주치의가 날 내보내주질 않어 하면서 완곡히 거절해요. 다음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한 동네 살던 고모부를 증인으로 불러온 정인. 고모와는 현재 이혼했지만 과거 동네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인의 고모부는 마을 사람들이 죄다 정인의 숨진 아버지 안태수 씨를 왕따시켰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왜 마을 사람들 미움을 받게 되었느냐? 안태수는 채석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갔었다고 해요. 아까 소장직을 맡았다고 했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지질학자의 말만 믿고 금광 사업을 새로 벌인다고 나서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땅을 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를 당한 거였던 거죠. 안택수가 진두지휘한 사업이었는데 그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같이 움직이는 추시장 일당들도 또 마을 사람들도 다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안태수는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하자 그때부터 안태수는 저 농약 먹여 죽일 놈들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인은 고모부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면서 마지막으로 증인을 한 명 더 요청하는데요. 재판장님, 농약을 먹고 쓰러진 피해자 5명 중 유일하게 깨어난 추인회 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결국 증인으로 서길 거부하던 추 시장은 이 정인 때문에 증인석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휠체어를 타고는 재판장에 들어서는데, 하지만 정인은 치밀한 논리를 펼치면서 추 시장이 정당하게 공천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그가 이 그린벨트 개발과 카지노 허가를 내주고 관련해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인자하고 우아한 척만 하던 추 시장은 결국 짜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판장에서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아요.
정희는 기세를 몰아 이번엔 옛날 집에 무단 침입했었던 그 침입자를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석에 앉은 그는 추 시장 일당으로부터 안태수의 땅 문서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카지노가 생기면 매점 자리 하나 놔준다는 대가로요. 이자가 체포됐을 당시 검사가 찾아와서는 이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막 데려갔었잖아요. 이 침입자는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지금처럼 똑같이 다 사실대로 진술을 했는데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풀려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느긋하게 물어요. 그래서 그때 조사했던 검사가 누구죠? 그러자 증인은 검사석에 앉아있는 부장검사를 가리키며 저분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 차례 재판을 또 무사히 마치고 정희는 다시 또 다음 공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러 갑니다. 옛날 집 농에서 찾은 망가진 휴대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복구 맡겨놨던 업체로 가서 그 휴대폰을 다시 찾아와요. 오래된 투지폰 안에 든 사진과 영상, 통화 목록 등을 한번 쭉 살펴보다가 정희는 그 안에서 충격적인 걸 하나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태수가 죽기 전에 찍어놓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주는 것만 먹으면 자꾸 속이 더부룩해. 저 사람이 춘우, 그 임춘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정희는 남동생 정수에게 이 휴대폰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엄마가 그랬다고 해요. 설마 엄마 화자가 억울하게 몰린 게 아니라 진짜 범인이 맞는 걸까요? 정희는 이번엔 엄마를 직접 찾아갑니다. 왜 안태수를 화장했어요? 정희는 이제 안태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직도 정인을 못 알아보는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은 썩지도 않을 몸뚱이라 내가 태우라고 시켰슈. 태워 마땅한 놈이요. 추 시장 무리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정희는 치매에 걸린 엄마의 저 깊은 곳에 꽁꽁 묶여있던 기억들을 끄잡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드러나는 진실. 앞서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던 대로 원래는 화자와 임춘우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안태수와 추 시장 무리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를 죽였고 안태수는 임춘우의 원래 아내였던 화자와 함께 부부로 쭉 살아왔죠. 한참이 지나서 진실을 알게 된 화자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스스로 복수하기로 다짐을 했던 겁니다. 매일 그에게 차려준 밥상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고 그렇게 안태수의 병세는 하루 이틀 점점 더 악화됐던 거죠. 이 진실을 녹화해두려던 안태수의 휴대폰도 화자가 부러뜨려 버린 거고요. 그렇게 안태수가 죽고 그의 장례식이 열리자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술을 마시는 추시장 무리의 남자들을 노리고 화자가 막걸리에 농약을 탄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희는 결국 엄마 화자가 진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뭔가를 결심한 듯 다음 공판에 나서는데요. 그녀는 추 시장을 한 방에 보내버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전에 정인의 아버지 안태수가 어떤 지질학자한테 속아서 금광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끌어모아다 땅을 샀었잖아요. 그 지질학자가 알고 보니까 추 시장의 이종 사촌이었다는 걸 찾아낸 거죠. 추 시장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야비하게 헛소문을 퍼뜨려 이득은 자기가 다 취하고 미움은 다 안태수가 받게 했던 겁니다. 더불어 카지노 사업을 벌이면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는 것까지 증명해내요. 이렇게 추 시장이 찍소리도 못하게 턱끝까지 몰아붙인 후 정희는 판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살인자는 바로 피고인의 남편 안태수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변호사 양반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판사조차도 정인에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고인 안태수 말입니까? 정인은 마지막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주장합니다. 안태수가 자신이 추 시장의 계략에 속아서 금광 사업에 나섰다가 이렇게 다 실패한 거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는 계획적으로 이 장례식에서 쓸 막걸리를 미리 사다 두고 거기다 농약을 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안태수의 옷가지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요. 화자가 태수의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농약을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댔기 때문에 안태수의 옷에서도 소량의 농약이 검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희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추 시장은 그동안 자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모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정희는 마지막 재판에서 피고인 최후 신문 때 엄마 화자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 오직 같은 질문만 반복해서 합니다.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이 질문에 화자는 연신 잘 모르겠슈. 미안해요 아가씨 라고 대답하죠. 이를 근거로 정희는 화자가 딸도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어서 때로는 감정 표현이 과격하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 못하기도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어필합니다. 결국 화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요. 영화는 정인이 옛날 집에서 찾았던 그 휴대폰, 아버지 안태수가 엄마 화자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녹화해놨던 그 휴대폰을 강으로 던져버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두 모녀의 비밀은 영영 물속에 갇히게 됐어요. 오늘의 영화는 결백이었습니다.